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비문학의 진실. 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자, 일단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줄 겁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맞는가 싶었던 것들에 대한 의문점 해소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 것들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요건데, 배경 지식이 과연 비문학에서 중요한 것이냐. 여기 보면 현장 학생들은 약간 웃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온라인 학생들도 많은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고, 신영준체 미쳤나 보다 할 것인데, 자, 봅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요즘에 굉장히 애들이 많이 물어봐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배경지식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쫄지 마!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이제, 스파이야, 스파이?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걸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 진짜 수능에서 요구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선생님 팔뚝 봐라. 싸우면 이기겠냐? 웃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막 3대1로 이겼어요. 물론 내가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해봐요. 배경 지식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자, 일단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출제 매뉴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영역별 시험의 성격 및 평가 목표다 해놓고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달아놨어. 뭐라고는 막 써있는데, 독서 비문학 파트를 말하죠. 비문학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내용 확대해서 보면 요래요. 자,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의 수준과, 이 말이 나오지. 그리고 범위가 고교 교육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 다시 말하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걸 평가원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럼 평가원에서도 분명히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 배경 지식이 지문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배경 지식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배경 지식과 다릅니다. 이걸 뭘 보면 또 알 수 있느냐? 잘 봐요. 그 다음 절에 봅시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46번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언어 영역이라고 불렀죠. 지금의 수능 국어지 이게. 언어 영역 46번 문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기억과 니은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봐. 한국재무학회라는 곳에서, 여기는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 연구하는 곳이겠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수능 언어 46번은 정답이 없다라고 못 박았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답을 인정하면 지식이 많은 수험생이 오히려 불리하다. 여기서의 지식은 이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배경 지식을 말합니다. 배경 지식이 많은 학생들은 이 문제를 틀리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 라고 신문 기사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죠? 여기 있는 내용 더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오류 논란을 빚은 2011학년도 수능시험 언어 영역 46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 이런 주장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학회가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문항 보기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석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답이 되지만, 금리를 만약에 만기 수익률로 해석하면 정답은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만약 이런 내용을 미리 배경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이 문제를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이제 11월 24일 기사예요. 11월 22일 날 기사가 요거였고, 22일 날 동아일보에서 이거 수능 쇼크다. 이 문제 논란이 있다. 그래놓고 이틀 후에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라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29일 날 한 5일 후에 이제 평가원의 입장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느냐. 수능 언어 46번 정답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는 정답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복수 정답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도 복수 정답 인정이 안 된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문항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평가원에서 입장이 이거야.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문제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정답 2 신청 이거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정답이 확실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재무학회에서는 지문에서의 금리를 시중금리로 볼 경우 답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러면은 정답이 없다라고 나왔었잖아. 그래놓고는 이거 잘 봐요. 평가원 측은 지문의 둘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금리는 이 말을 분명히 우리가 지문에 때려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르게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중요한 말은 이 말이야. 요 말 잘 보세요. 이게 평가원에서 한 말이야. 언어 영역은 배경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능 출제 매뉴얼에는 지문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란 말이 있잖아. 그래 놓고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 국어는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문의 네 번째 문단에 보면은 둘째 문단에 보면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상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수 정답 처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배경식이라는 걸 평가원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문에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 배경 지식하고 여기 나오는 배경 지식은 좀 다른 의미겠지. 그러니까 수능 출제 매뉴얼에 나온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문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 일종의 상식 같은 겁니다. 상식 같은 거.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배경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문 관련 내용적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단 얘기야. 예를 들면은 중력이 뭔지는 우리가 알면 지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중력,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중력,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런 걸 중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무슨 인문지문이라고 한다면 본성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나왔을 때 본성이 뭐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성질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 이거 본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의 배경식이라고 하면은 성선설 뭐 맹자라는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해서 뭐 이런 거 있죠? 성악설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해서 성무선악설 누가 말한 거야? 입에 담기 참 힘들지만 고자라는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내용적 측면의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지문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배경 지식은 이런 내용적 배경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부의 방향은 정해지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용적 배경 지식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성무선악설 이런 거 아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 자체가 배경식에 대해서는 공부의 방향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들 선생님 이런 상식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올해 수능에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다라면 그와 관련된 배경식을 쌓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쌓는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경지식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해도 무방해요. 수능에 출제되는 어떤 배경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차원에서도 겹치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능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도 3년 전에 나온 거 또 낼 수 없고 5년 전에 나온 거 또 낼 수 없고 더군다나 비문학 지문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공부 방향을 엿다 맞추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과학 지문이 지구과학, 물리, 생명과학 그리고 또 화학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몰라요.
뭐 나올 줄 알고 그걸 공부하겠냐. 그죠?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 쎄 빠지게 공부했더니 역사지문 나온 거야. 신채호. 이래 버리면 난 지금 뭐 한 거야? 안 그래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죠?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배경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쪽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러한 배경지식을 한번 쌓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부에 때려박는 시간은 한도 없이 많지만 얻는 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배경지식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평가원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적 지식의 측면의 배경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굉장히 허무한 일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EBS에 나오는 배경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15 수능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거 나오지. 칸트 이런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파이널에서 다뤘던 거기서 취미 판단 이론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풀 때 무조건 다 맞느냐? 그건 취미 판단 이론을 모르면 못 푸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독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지 이런 내용적 측면의 배경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입장을 밝힌 거란 말이지.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 지문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저는 배경식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없습니다. 지문만 갖고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런 문제인데. 자, 2008년도 수능 33번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평가원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 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 문제를 보여줄 거예요. 이응이라는 어떤 자음의 음가가 초성에 오는 경우에 음가가 없음을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문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가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평가원의 답변이에요. 2008년 수능 언어 영역 33번 문제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문의 넷째 문단을 보면 음절 초에는 이응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이라는 말을 써줬어요. 지문에. 이 말을 걔는 못 본 거겠지. 그죠? 이것 때문에 정답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요겁니다. 윗글로 봤을 때 부등호의 배열이 이런 모양을 가지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윗글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안 보이죠? 확대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 국어 말수리의 계구도라는 말은 일단 몰라도 됩니다. 7단계로 나누면 얘네들은 0도, 얘네들은 1도, 비음은 2도, 얘네는 3도, 고모음 얘네들은 4도, 이거는 5도, 이거는 6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계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뒤쪽이 크다고 이런 식으로, 앞쪽이 크면 앞쪽이 크다고 이런, 그러니까 뒤쪽이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말소리는 이렇게 닫아버린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야. 신영균, 신 이런 말이 있다. 찾아봅시다. 시옷은 어디 있어요? 요거니까 몇 도예요? 1도. 얘는 1도야. 그러면 이는 4도죠. 니은은 2도네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엔 뒤에가 크지. 뒤에가 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얘 같은 경우엔 얘에 비교해서 얘가 크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얘는 끝에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 말소리는 이렇게 닫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모양을 갖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걸 다 찾아보면은 이 지문엔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요렇게 모양이 바뀌면은 음절의 경계가 된다. 음절이 나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모양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음절의 경계가 되지. 몇 개 있어야 돼? 앞엔 2개. 뒤에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음절 단위로 이렇게 다 쪼개봤을 때 앞에 2개, 뒤에 3개란 말이지 지금. 그럼 봐요. 앞에 하나, 둘, 뒤에 하나, 둘, 셋. 되죠? 앞에 둘. 이건 뒤에도 2개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앞에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얘는 앞에 하나, 둘, 셋. 안 돼요. 그러면은 앞에 하나, 둘, 셋. 얘 괜찮네. 1, 5번. 요렇게 간 거야, 애들이.
여기까지 가놓고는 이제 답을 쓰긴 써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답을 쓸 것이냐. 이때 이제 배경지식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의 가치가 없다. 이건 안 치는 걸 거야. 그러니까 하나, 세 개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애들이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문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말이 나오지. 음절 초에는 이응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이응을 제외한 대부분, 이 말이 보입니다. 이거 지문에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써 있어 이게. 이응을 제외한이니까 이응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응은 초성에 올 수 없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지.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이해가 되는 거야. 물론 이걸 기억은 몇 도, 아는 몇 도 이렇게 따져봐도 되는 거지만 알겠죠? 그럼 답은 1번이야. 이런 식의 문제였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의제기 신청을 평가원이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인다. 만약에 이 말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평가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문에 분명히 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이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러면 지문에 주어진 내용 자체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이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걸 믿는다라면 너는 너의 사전 지식을 믿냐? 있지도 않아. 다 틀리겠네?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본인의 머리를 믿고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믿고 푸는 거잖아. 수능 국어는 기본적으로. 지문의 모든 문제의 답의 근거가 다 나와 있다는 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렇게 내용적 지식이나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면 비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를 들어요. 이 강의. 누구 강의를? 아유, 그건 물론이야. 그게 잘 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비문학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효율적 학습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전적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독해력 싸움인 거지 결국은 독해력 싸움. 그죠?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이거 별거 아니야.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적 사고 능력.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또 뭐 있어 같은 맥락으로? 추론적 사고 능력. 또 뭐 있어요? 비판적 사고 능력. 또 창의적 사고 능력. 뭐 평가원에서는 감상적 사고 능력 이런 것도 이제 보는데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선생님, 너무 이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 결국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보여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런 거야. 글을 누가 더 핵심 내용을 잘 읽어내느냐 요 싸움이란 말이야. 누가 사전에 갖고 있는 지식이 더 많느냐 이거는 탐구 영역이나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국어는 정확하게 뭘 묻는 거야? 국어 능력을 묻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중요한 내용, 중심 화제를 더 잘 찾아낼 수 있느냐 누가 또 핵심 문장, 중요한 문장을 잘 잡아내느냐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해내느냐 이런 거랍니다. 누가 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잘 찾아내느냐 또 누가 더 지문에 쓰인 서술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을 말하죠. 내용 전개 방식을 정확하게 잡아내느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게 바로 실전적 독해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야 하는 능력은 바로 이거란 말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수능 국어는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중심 화제를 빨리 찾아낼까? 문장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문장은 뭘까? 결과적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이 글에는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식 중에서 뭐가 쓰여 있을까? 이런 게 바로 실전적 독해력이에요. 알겠죠? 요걸 갖춰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예요.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정립하라. 왜? 우리는 글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문제 풀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그 문제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문제 유형별 풀이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치 문제에 똑같이 누구나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보기 박스에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보기 박스에 그래프가 주어졌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X축 용어, Y축 용어를 지문에서 찾고 그 다음에 접점을 잘 봐라 이러면은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알려주죠?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그 다음에 무슨 그림 같은 게 주어졌을 때 무슨 피카소의 담배 피는 뭐 파이프문 소녀 이런 그림이 주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그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옆에 붙어 있는 설명을 봐야 되는 거고 이 설명을 지문에서 매치시키는 부분을 매치되는 부분을 딱 찾으면 답이 그냥 일치처럼 나오죠.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독서만 많이 하고 이런다고 점수 오르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지문에 숨어있는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좀 해라. 답의 근거를 캐내야 한다. 이걸로 선생님 많이 까입니다. 아니 뭐 저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비판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항상 이제 하는 말이 답 찾으고 끝나. 그건 나도 찾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을 잡아내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비문학, 독해법, 그리고 스스로 지문을 분석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그리고 스스로 분석 정리하게 만들죠. 이걸 다 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 내 안티세력인 호구?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냐 안 하냐? 굉장히 자세하게 합니다. 이거를. 그죠?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야 이거.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잡아내서 답을 맞춰주는 거.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문학의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지식 쌓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알겠죠? 이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실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애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맨날 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다고 그러더니 없네.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막 뭐라고 했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선생님은 가만히만 있냐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호구돼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은 선생님이 수능국어 발상의 전환이라는 그 수능 분석 강의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걸 본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애들이 이제 답의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던 요겁니다. 수능 B형 26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죠? 여기 지문은 슈퍼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봐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기억, 빵꾸 뚫린 부분에 들어갈 말은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윗글에는 뭐가 나오겠어? 이런저런 개념이 나오겠죠? 이 보기 박스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사례에 해당하죠. 북방구에 어쩌고 저쩌고. 이 개념을 이 구체적 사례에다 어떻게 하라고? 대입, 적용하라고. 이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이법을 말하죠. 공통 부분을 찾아라. 지문과 겹치는 공통 부분을 찾아서 대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지문이 무슨 슈퍼문 이런 겁니다. 슈퍼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많은 내용이 이 문제에 다 걸리는 건 아닐 거야. 이 문제에 걸리는 특정 부분들이 있겠지. 그걸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느냐. 답이 여기에 있다를 알려주지 말고 찾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다 수업 시간에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거야. 여기 보면은 지문에는 슈퍼문 현상, 뭐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이런 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북반구의 어떤 지점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해수면 이런 내용이 지문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높은 때와 낮은 때 해수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답니다. 뭐 키워드니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것도 지문에 안 나옵니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뭐? 거리다.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봐요? 여기 나온 정보가 지금 뭐냐면은 조차 얘기인데 거리가 가까우면 뭐가 커진대요? 조차가 커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다면 조차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진다. 요 얘기 여기 있지. 그 다음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기억 앞부분에 보면은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이 말이 지문에 나오는 말이거든.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에 뭐? 거리가 영향을 준다. 이 경우 이렇게 나왔지. 우리가 지문에 찾아야 될 핵심 정보가 뭔 거야? 이심률하고 거리와 관련된 설명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문을 간략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선택지고 지문을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뭐 슈퍼문이 어쩌고 저쩌고. 슈퍼문을 알아야 풀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슈퍼문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이건 말이 안 돼.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심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 원지점, 즉 가장 가까운 지점, 근지점.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거리 얘기하는 거지. 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원일점, 근일점. 이것도 거리 얘기잖아. 알겠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러한 거리 얘기가 나와준다 이거야. 그래 놓고 마지막 문단에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여기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진. 근데 근일점, 원일점이 뭔데요? 몰라도 돼. 아까 지문에 다 써 있었어 이거는. 알겠죠? 이런 정보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뭐라고 써 있느냐? 이심률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두 가지로 쪼개지네요. 근일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대요? 멀어지고. 원일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대? 가까워진대요. 가까워진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는 달의 공전궤도상에 있는 근지점, 원지점이라는 용어도 똑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래요. 그러면은 세트야. 이심률이 커지면 이게 반대로 된다는 얘기지. 근일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워진다. 가깝다. 원일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진다. 멀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끝난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었던 4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봐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이심률이 커지면 근지점은 가까워지고 원지점은 멀어진다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지문에 써 있다. 써 있지. 이렇게 되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근지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지점은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은 조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차가 커진다. 조차는 커진다. 이렇게 된 거야. 그대로 읽어보면 근지점에 있을 때 A지점의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이전보다 커진다라고 나온 거야. 답은 4번이야. 이걸 내가 무슨 지구과학 어떤 그런 지식들을 많이 알아갖고 설명한 게 아닙니다. 지문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잖아.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때려 넣는 거란 말이야. 약간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문에 답의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입장에서 아니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학생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봐요. 선생님 카페에 어떤 학생이 이런 걸 남겼어요. 후기를 남겼는데 일단 이게 그 학생의 평소에 공부했던 모습이에요. 평소에 자기가 공부한 걸 다 찍어서 올렸어. 애들한테 도움되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지문이야. 슈퍼문 지문인데 애가 답의 근거를 여기 지문에다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뭐야 이게. 독해법이지 독해법. 이거에 맞게 자기가 지문 분석 정리도 한번 한 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답의 근거가 이 문제는 여기에 있었고 이 문제는 여기에 있었고 이 문제는 여기 딱 완벽하게 여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놓고 얘가 후기를 남겼어요. 이 후기 카페에서 봤어? 봐 좀! 그렇죠? 이거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 잘 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래. 신영규 선생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에 후기를 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국어 점수가 정말 낮은 애였는데 수능에서 B형 1개를 틀렸어요. 100분위가 100이 떴습니다. 애가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후기를 남긴 거야. 정말 감사한 마음. 감사하겠지. 그래 이렇게 하고 쓴 거야. 이게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굉장히 길게 썼어. 봐요.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이게 후기야 지금. 여기 지금 다 중간 자른 거야. 중간중간에 뭐 있느냐.
아까처럼 자기가 공부했던 문제집 사진, 시험지 사진을 다 캡처해서 자기가 올렸어. 올린 이유가 뭐냐? 학생들, 내 이제 나중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후배들이 되겠지?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 자기가 다 올린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읽고 울었어.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야, 막 읽는데.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거 봐요. 여러 강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생각했던 거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얘가 시험장에서 의지한 말이 이건 거야. 딴 애들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뭐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찾겠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15학년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요거래요. 요 한마디. 그래 놓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B형이 굉장히 어려웠었지. 예상하지도 못했던 지문 문제 난이도에 손이 벌벌 떨렸대요. 시험 보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겠죠. 얘가 생각 다 걷어치우고 요거 하나 있다. 답의 근거가 지문의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다. 그거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못 봐서 못 찾는 거다. 이 얘기를 하죠. 이 생각 하나로 그냥 문제를 쭉쭉 풀어갔대. 그래 놓고는 시험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얘기가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 수업 시간에 다 배웠다.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도 얘는 계속 국어 문제들이 떠올랐대. 워낙 어려웠으니까. 근데 떠오를 때마다 다른 학생들은 어땠겠어? 다 멘붕으로 갔지. 1교시 보고 그냥 쥐지쳤죠? 그냥 끝났지. 근데 얘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 그 문제는 답의 근거가 거기 있었어. 이게 머리로는 그 지문이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답의 근거가 그 부분에 있는 걸 보고 썼기 때문에 나는 답을 맞췄어. 연습도 많이 했었고 이러면서 마음 다스리고 2, 3, 4교시 다 잘 봤대요. 시험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학생들의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카페에 결국 공통적인 얘기 이겁니다. 이거. 시험장에 갔는데 EBS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지문조차 비문학에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야. 하다못해 칸트 지문 수업 시간에 했어. 시민사회론 다 했어 수업 시간에. 작년에 수업 들었었잖아. 그것도 들었었고. 그것도 나왔고. 그래 하다못해 슈퍼문 지문 동일 내용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혼모의고사 보면 유사한 내용이 나왔었지. 이거 다 결국은 한 거야. 신체유 지문은 비연계였고. 네 지문 중에 세 지문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거였지만 근데 학생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은 잘 안 나더라.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 근데 지문에서 찾자고 생각하고 푸니까 풀 수가 있었다. 걔네들이 다 수능에서 대박이 난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적인 국어 능력, 국어 공부가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방향 잘 잡아야 돼. 알겠죠? 국어는 방향 잘못 잡으면 훅 가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죠? 좀 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가만히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쫙 모아본 결과 애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한 번쯤은 반드시 얘기해 줘야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방향 잘 잡으세요. 아,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잘 잡고 쭉 밀어붙이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